21%. 중국 정부가 발표를 멈춘 청년 실업률입니다. 중국 성장의 가장 빠른 붕괴 신호입니다. 70%. 중국 가계 자산의 부동산 비중이죠. 이 숫자들이 예고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중국 경제는 지금 붕괴냐 장기 침체냐의 기로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다음 타겟은 아시아 전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구조적 위험을 끝까지 파헤칩니다. 중국 경제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성장 감기가 아닙니다. 몸의 체질 자체가 나빠지는 더 깊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나오는 경제 성적표들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국 경제의 뼈대 자체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소비는 꽁꽁 얼고 부동산은 신뢰를 잃었으며 기업과 가게 모두가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조차 위기의 본질을 숨기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는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경제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용이 왜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구조적인 침체로 불리는지,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구체적인 수치와 새로운 분석을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식어가는 가장 빠른 신호는 소비의 힘이 빠진 것입니다. 중국의 소비 심리 지수는 팬데믹 이후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낮아져 국민들이 미래를 얼마나 불안하게 보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안함은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바로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한때 중국의 16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은 21%를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이 수치의 발표를 중단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입니다. 대학을 나와도 괜찮은 일자리가 없고 임금은 낮으니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특히 강력한 규제로 고용 창출력이 높았던 IT, 사교육 같은 서비스 부문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이 원인입니다. 일자리가 줄자 소비를 주도해야 할 중산층이 돈 쓰는 것을 멈추고 저축만 늘리는 방어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가계의 신규 저축액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 기업 매출이 줄고 기업은 다시 고용과 투자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 기반이 붕괴되는 것이 중국 내수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를 움직이던 가장 큰 엔진은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전체 GDP의 25%에서 최대 30%까지 기여할 정도로 중국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엔진이 지금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헝다, 에버그란데를 시작으로 비구이 위안, 컨트리 가든 같은 거대 개발업체들까지 수천억 달러의 빚을 감당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파산이 아니라 중국 경제 시스템 전체의 위험 신호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상실입니다. 이미 돈을 낸 수많은 소비자들이 완공되지 않는 아파트 사태를 겪으면서 이 집이 과연 지어질까라는 근본적인 의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니 시장이 멈췄고 부동산은 그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중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집값 하락은 국민 대다수의 재산을 증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지방 정부들 역시 토지 매각 수입에 재정을 의존해 왔는데 이 수입이 절반 이하로 급감하면서 지방 정부 재정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붕괴는 중국 경제 전체의 위험한 고리입니다. 중국 경제를 구조적으로 힘들게 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은 인구 감소와 빠른 노령화입니다. 최근 중국 인구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성장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3년 중국의 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6명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출산과 양육을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과거 중국 성장의 가장 큰 무기였던 값싼 노동력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노동력이 줄어드니 기업들은 생산 비용 부담이 커지고 제조업 현장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고령화 역시 큰 부담입니다. 중국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으며 의료비, 연금 등 복지 비용은 늘어나는 반면 세금 기반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일본식 장기 침체가 중국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이유도 바로 이 구조적인 인구 문제 때문입니다. 이 인구 문제는 단기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세계의 공장으로서 압도적인 생산력을 자랑했지만 이제 그 자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첫째, 생산 비용이 너무 빨리 올랐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평균 임금은 이미 멕시코나 인도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임금은 오르는데 노동력이 줄어드니 과거의 저렴한 생산 모델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둘째,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애플 협력업체인 폭스콘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으로 옮기는 탈중국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공급망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탈중국 공급망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중국 제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서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제조업의 전통적인 강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과거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경쟁하며 가격을 깎는 바닥을 향한 경쟁을 벌인 결과 효율성 자체가 스스로의 이윤을 파괴하는 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경제학자들은 산업적 퇴화라고 부릅니다. 이는 혁신이 아닌 생존을 위한 경제이며 기업들이 이윤 없이도 생산량을 늘려 시장을 장악하는 제로섬 전쟁에 갇힌 것입니다. 과거 2000년대 중국이 철강이나 석탄 산업의 과잉 생산 문제로 몸살을 앓았지만 지금은 그 대상이 새로운 성장 동력인 전기차 EV, 태양광 패널,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으로 옮겨갔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산업적 퇴화의 결과 중국 주요 기업들의 산업 이윤은 2024년 데이터 기준 3.3% 하락했습니다. 생산량은 늘었음에도 이윤은 깎이는 이 악순환이 중국 경제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잉 생산은 단순한 비효율을 넘어 무기화된 효율성이라는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을 퍼부어 경쟁자를 압살할 때까지 기업들이 버티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중국은 전 세계 수요의 2배가 넘는 태양광 패널을 생산했고 이로 인해 중국 내 패널 가격은 전년 대비 42%까지 폭락하여 1와트당 15센트라는 초저가로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글로벌 경쟁자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켜 미래의 전략적 독점을 확보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실 기반의 지배력은 연기된 붕괴일 뿐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에 결정적인 족쇄가 된 것은 바로 기술, 특히 반도체와 AI 분야에 대한 강력한 제재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과잉 생산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구조적 약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차, 자율주행, AI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이 이미 미국과 대등하거나 앞서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는 중국이 거대한 시장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을 활용하고 상용화하는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술을 구동하는 근간에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립을 위해 수천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이는 주로 28나노 이상의 성숙 공정에 국한된 성공입니다. AI 서버, 최신 스마트폰 등의 필수적인 5나노 이하 최첨단 공정은 여전히 미국, 네덜란드, 일본이 독점하는 장비, ASML의 EUV와 핵심 소프트웨어에 목줄이 잡혀 있습니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 GPU 수출을 제한하고 핵심 기술 접근을 차단하면서 중국은 자본 투입만으로는 기술 생태계의 기초를 이루는 이 병목 현상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기술의 활용에서는 선두를 달리지만 기술의 근간에서는 제재에 갇혀 구조적으로 성장 속도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 격차는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경제의 또 다른 폭발 위험은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와 이와 연결된 금융 시스템의 부실입니다. 지방정부들은 부동산 호황기에 땅을 팔아 돈을 벌고 빚을 크게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자 지방정부는 돈을 벌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공식 및 비공식 부채는 GDP 대비 70%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부채가 LGFV 지방정부 금융 플랫폼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공식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 그림자 부채로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부채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지방정부의 빚은 곧 지방은행과 신탁회사 같은 금융권으로 옮겨붙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구이저우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지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문제가 표면화되기도 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금융 시스템은 소비와 투자를 더욱 위축시켜 침체를 장기화하는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흔히 갖는 의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중국 문제점을 들으니 한국이 더 심각한 것 아닌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나라의 위기는 매우 닮았지만 그 본질은 다릅니다. 한국은 초저출산이라는 시한폭탄과 가계부채라는 내부적 약점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독보적으로 심각합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저치를 매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위기는 시스템의 불투명성과 글로벌 파급력이라는 차원이 추가됩니다. 중국은 지방정부의 그림자 부채가 불투명하게 얽혀 있어 위기가 발생했을 때 통제가 어렵습니다. 또한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서 그 시스템이 붕괴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과 원자재 시장 전체를 마비시키는 거대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 위기를 더 심각하게 보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위험은 인구 소멸이라는 내부적 문제의 심각성이 독보적이며 중국의 위험은 통제 불가능한 부채와 시스템 붕괴가 초래할 전 세계적인 충격이 더 크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흔들리는 것은 전 세계 공급망 전체가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이 이윤을 파괴하는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중국의 수요가 줄면 원유, 철광석 같은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이를 수출하는 브라질, 호주 같은 나라들의 경제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은 경기 둔화에 따라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 베트남 등으로 생산지를 옮기는 탈중국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침체는 단순한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 무역 질서를 빠르게 바꾸는 핵심 요인입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 수출 비중이 20% 내외로 매우 높으며 독일 역시 기계류 수출에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이 소비를 줄이면 이들 나라의 제조업이 동시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국 중국의 침체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전반적으로 끌어내리며 세계 경제가 느리게 회복되는 시대를 장기화하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격인 LPR을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해서 돈을 빌릴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한을 없애고 계약금 비율을 낮추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신뢰와 수천만 채에 달하는 공실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부동산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논리입니다. 중국의 국유기업과 지방정부는 생산활동 자체가 곧 정부의 정당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윤이 없더라도 공장 가동을 멈추는 수축 컨트랙션을 쉽게 허락하지 못합니다. 과거 2000년대 철강, 석탄처럼 과잉 생산된 산업을 강제로 폐쇄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지금은 그 대상이 경제 모델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한계가 경제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겪는 상황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 하강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소비 붕괴, 부동산 파열, 인구 감소, 기술 봉쇄 등 모든 문제가 한데 얽히면서 단기 대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스템 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국 정부도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은 신질적 생산력 육성입니다. 이는 첨단 AI, 바이오, 신에너지차 같은 미래 기술 분야에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자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주택 구매 제한을 해제하고 보장성 주택,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빚에 의존하던 과거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과 내수 소비로 체질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특히 미래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미국의 강력한 기술 제재라는 벽에 막혀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은 국민들의 신뢰가 워낙 낮아 쉽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대응은 기술 자립이라는 새로운 성장 방향을 제시했지만 지나친 국가 통제와 부채 문제라는 두 개의 구조적 덫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일시적인 흔들림이 아닌 성장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앞으로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수십 년간의 글로벌 경제 지형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끝을 예의주시해야 할 때입니다.